전주 남쪽 외곽 춘향리라는 조용한 마을이 있다. 도시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서 태어나 자란 한서연에게는 부족함이라는 단어가 그다지 익숙하지 않았다. 그녀의 부모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고 늘 조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 동네 사람들은 그 가족을 묵묵히 할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단연코 딸 서연이었다. 서연은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광주에 있는 호남대학교 항공서비스과에 진학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부모는 딸의 꿈을 위해 학비와 생활비를 아끼지 않았다. 비행기 타는 승무원이 되고 싶다는 말에 어머니는 세탁소 아르바이트를 늘렸고 아버지는 주말에도 추가 근무를 나갔다. 서연은 그런 부모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았다. 항상 스스로 돈을 아끼며 장학금을 타내려 노력했고 친구들에게도 밝고 책임감 있는 학생으로 기억되었다. 대학교 생활 내내 서연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졸업 후에는 인천에서 면접을 보고 운이 좋으면 아시아나나 에어서울에 들어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영어는 물론이고 일본어 자격증도 준비했고 코로나 이전에는 방학 때마다 승무원 학원에 다녔다. 부모가 땀 흘려 번 돈을 헛되이 쓰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서연은 그런 성실함 외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상을 주는 학생이었다. 고향 친구들은 그녀를 떠올릴 때 항상 무슨 일이든 진심으로 해주는 애라고 말했다. 학교에서 생활비가 빠듯해도 부모님께는 늘 선물이나 편지를 보내고 고향에 내려올 때는 외할머니를 위한 반찬이나 건강식품을 하나씩 챙겨왔다. 동네 어르신들도 서연을 보면 남의 집 귀한 딸이라고 했다. 서연은 그런 기대와 칭찬에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더 잘 살아야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 2021년 봄, 서연은 대학을 졸업했다. 졸업식은 코로나 여파로 간소하게 진행되었지만 그녀는 졸업장보다도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여름쯤 싱가포르 항공에 이력서를 넣을 예정이었지만 항공업계의 채용 일정이 모두 미뤄지면서 상황은 꼬이기 시작했다. 해외 채용은커녕 국내 항공사들도 신규 채용을 잠정 중단한 상황이었다. 친구들은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갔고 서연은 광주에 혼자 남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기회를 기다렸다. 그녀가 광주에 남기로 한 이유는 단지 채용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곳에는 강지수라는 남자가 있었다. 서연보다 한 살 많은 그는 광주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2020년 여름 비 오는 날 시내버스에서 처음 만났다. 서연은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하곤 했다. 우연처럼 다가온 인연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그들은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종종 서연의 자취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지수는 첫인상이 강렬한 사람이었다. 말수가 적고 차분해 보였지만 필요한 순간엔 무척 다정했다. 친구가 별로 없다고 말했지만 서연에게는 그다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점이 믿음직스럽게 느껴졌다. 서연은 그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안전하다고 느꼈다. 부모님에게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아직은 이르지만 이 사람하고 계속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확고해졌기 때문이다. 서연은 부모에게 지수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 사람은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것 같다고 했다. 부모는 걱정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딸의 말을 들었다. 어머니는 사람이 조용한 건 좋은 거야 라고 말했고 아버지는 너만 행복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서연은 그런 부모에게 늘 감사했다. 모든 걸 허락해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판단을 믿어주려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며 서연은 지수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다. 함께 여행을 가고 작은 원룸에서 자취를 시작하고 돈을 모아 언젠가는 함께 서울로 올라가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수는 아직 확실한 직장이 없었지만 언젠가는 헬스장을 차리고 싶다는 꿈을 말했고 서연은 그런 말을 믿었다. 그녀는 지수를 돕기 위해 몇 번 돈을 빌려주기도 했고 친구들에게도 지금은 힘들지만 같이 버티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서연은 가끔 지수의 말투나 표정에서 작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약속을 갑자기 취소하는 일이 잦아졌고 그녀가 묻는 말에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도 서연은 요즘 힘든 시기니까 예민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단지 서로에게 더 배려가 필요한 시기라고 믿었다. 부모님에게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괜히 걱정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21년 5월 말, 서연은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면접 준비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친구에게는 이번 여름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라고 말했다. 그녀는 다시 자격증 교재를 꺼내고 새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다. 동시에 지수에게도 요즘 조금 멀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복잡하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예상과 달랐다. 지수는 그저 피곤하다며 서연의 말을 피했고 연락은 점점 뜸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기다렸다. 믿고 있었다. 사랑이라는 건 때로는 기다림을 포함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저 다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 바람이 너무 늦기 전에 이루어지기를. 2021년 6월 2일 수요일 저녁, 한미경은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 울리다가 끊긴 통화음. 메시지도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겼다. 아르바이트 중이거나 친구를 만났겠지.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셋째 날, 미경은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서연이 이상하게 연락이 안 돼. 이태성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아내를 달랬다. 바쁠 수도 있지. 요즘 면접 준비한다며. 그 말에 미경도 잠시 안심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커졌다. 연락이 끊긴 날이 그녀가 평소 하던 루틴과 완전히 어긋나 있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평소에 하루라도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만큼 가족과의 관계가 가까웠다. 간단한 안부라도 빠뜨리지 않았던 딸이었다. 미경은 잠을 설치고 다음날 새벽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통화 연결음만 울리고 결국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들려왔다. 그녀는 그제야 눈빛이 굳어졌다. 그날 오후 이태성과 미경은 광주행 버스를 탔다. 딸의 자취방으로 향하는 길은 무겁기만 했다. 도착 후 문은 잠겨 있었고 주변 이웃에게 물어봐도 서연을 며칠째 본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서둘러 강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딸의 유일한 가까운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지수는 전화를 받자마자 침묵이 길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말을 꺼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며칠 전 서연과 다툼이 있었다고 했다. 사소한 오해였어요. 대수롭지 않은 말다툼이었는데 서연이 화가 많이 났는지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지수는 그렇게 설명했다. 그날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태성은 전화기를 들고도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아내는 옆에서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고 눈빛이 흔들렸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자취방 근처에서 만났다. 지수는 의외로 침착한 태도로 두 사람을 맞았고 서연이 떠난 날의 상황을 반복해서 설명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이 모아둔 비상금 몇십만 원을 함께 들고 나갔다고 했다. 지금쯤이면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수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부모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웠다. 서연이 누군데 말도 없이 돈을 들고 나갈까? 물론 서운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자취방을 떠날 만큼 감정적인 아이가 아니었다. 더구나 연락 한 통 없는 건 평소 서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다음 날 이태성과 미경은 경찰서를 찾았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자취방 근처 CCTV 확인을 요청했다. 동시에 딸의 학교를 찾아가 지도 교수와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도 서연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취업 준비로 고향에 내려가 있었고 서연은 최근 몇 주간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었다. 6월 5일 오전 10시가 조금 지난 시간, 경찰과 함께 아파트 단지 CCTV를 확인하던 중 서연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영상 속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가방 하나 없이 자취방을 빠져나갔다. 천천히 건물을 나가는 모습은 평범했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단지에 다시 들어오지 않았다. 영상이 찍힌 시간은 6월 2일 오전이었다. 미경은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딸이 아무 말 없이 떠났다는 사실보다 그 이후 어디로 향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 더 무서웠다. 경찰은 그녀의 휴대폰 마지막 위치 추적이 광주 송정역 근처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신호는 끊겼다.
서연이 휴대폰을 끄고 이동했거나 의도적으로 위치를 감춘 걸 수도 있다고 했다. 이태성은 그제야 강지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날 이후 서연이 다른 누구와 연락했을 가능성은 없나?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고 했다. 오히려 그는 서연이 나에게도 실망했을 수도 있다면서 자신을 자책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함께 휴대폰 위치를 찾기 위해 애플 고객센터에도 문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애플 매장으로 가서 서연의 아이디를 입력해 위치를 확인하려 했지만 암호를 모르는 상태였다. 지수는 몇 가지 추측되는 비밀번호를 입력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결국 위치 찾기 기능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태성과 미경은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지수는 다시 서연이 여행을 간 것 같다며 위로하듯 말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아무 말 없이 훌쩍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날 밤 미경은 호텔에서 잠들지 못했다. 손에 쥐고 있는 딸의 사진을 들여다보다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사라질 아이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누구와 왜?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다. 6월 6일, 강지수는 평소보다 먼저 연락을 해왔다. 그는 전화를 걸어 자신이 보관하던 비상금 약 300만 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것은 서연이 떠나기 전날 자취방에 두었던 돈이었다고 했다. 혹시 그 돈 들고 간 게 아닌가 싶어요. 멀리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의 말은 담담했고 마치 상황을 축소시키려는 듯한 태도였다. 이태성과 미경은 말을 잇지 못했다. 지수는 덧붙여 말했다. 요즘 마음이 복잡했잖아요. 잠시 혼자 있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돈도 있으니 어디 바람 쐬러 간 것 아닐까요? 그는 그렇게 위로하듯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광주 남구의 한 경찰 지구대를 찾았다. 실종 신고는 이미 접수됐지만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서연의 통신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 스맷, CCTV 확인을 병행해 조사에 착수했다. 가족은 자취방 근처 CCTV 외에도 주변 편의점, 버스 정류장, 택시기사 등 확인 가능한 모든 곳에 발을 들였다. 하지만 이렇다 할 단서는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동시에 그녀의 공항 이용 기록도 확인했다. 혹시 비행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6월 7일 경찰은 수사 과정을 가족에게 공유했다. 서연은 6월 2일 오전 11시 10분 광주 송정역에서 KTX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했다. 대전역에서 1시간가량 머문 뒤 다시 열차를 갈아타고 목포행 기차에 올랐다. 이후에는 카드 사용 이력이 없었다. 대중교통 기록도 끊겼다. 핸드폰은 대전역 부근에서 꺼졌다가 이후 다시 켜진 흔적은 없었다. 이태성은 경찰서 앞 커피 자판기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딸이 왜 그런 경로로 이동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대전은 그녀에게 아무 연고도 없는 도시였다. 목포는 더더욱 그렇다. 게다가 그날 딸이 무엇을 생각하며 그 길을 택했는지,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6월 8일 경찰은 목포역과 인근의 CCTV를 확보해 분석했다. 오후 4시 25분 서연의 모습이 목포역에서 확인됐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고 주변을 살피며 빠르게 걸어 나가는 모습이었다. 이후 인근 버스터미널에서 완도행 시외버스를 탄 기록이 확인됐다. 완도에서의 흔적은 더 이상 없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증발한 듯 자취를 감췄다. 6월 10일 미경은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여전히 서연의 실종에 놀란 듯한 목소리를 냈고 가끔씩은 죄책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미경은 그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지수는 말끝마다 저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면서도 혹시 서연이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데 간 건 아닐까요? 라며 엉뚱한 추측을 하기도 했다. 그날 저녁 미경은 서연의 SNS 계정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녀는 서연의 계정을 거의 매일 확인하고 있었지만 혹시라도 놓친 흔적이 있을까 싶어 다시 살펴본 것이다. 게시글은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즐겨찾기 항목에는 최근 저장된 이미지가 몇 개 있었다. 해남, 완도, 진도 지역의 바닷가 펜션, 리조트 사진이었다. 저장 시점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서연의 계획과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이태성은 곧장 경찰에 그 정보를 전달했다. 다음 날 경찰은 전남 해남 지역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동시에 딸의 휴대폰 가입사,
SNS 접속 기록, 온라인 예약 내역 등을 모두 확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의 이름으로 예약된 숙소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족들은 답답함과 초조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6월 12일, 지수는 다시 연락을 해왔다. 그는 서연이 마약 같은 위험한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잖아요. 국경 넘는 사람들도 많고. 그는 마치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이야기했지만 이태성은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딸에 대해 그런 식의 추측을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날 오후 가족은 다시 광주를 떠나 해남으로 향했다. 그들은 광주 경찰서에서 전남 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통해 좀 더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해졌다. 동시에 서연의 외삼촌과 사촌들도 함께 현장에 도착해 수색에 나섰다. 현지 경찰과 가족들이 머물 곳은 해남 읍내의 작은 모텔이었다. 그곳에서 이들은 밤마다 서연이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는 길목을 지도에 표시하고 근처 카페나 상점을 방문하며 얼굴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서연을 기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날 밤 미경은 지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날 말다툼이 어떤 내용이었죠? 라는 질문에 그는 말을 아꼈다.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피곤해서 좀 짜증냈어요. 서연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말은 어딘가 애매했고 뭔가 감추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태성은 그 대화를 듣고 난 뒤 경찰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뭐가 이상해요. 계속 뭔가를 돌려 말해요. 딸 아이랑 싸웠다는 것도 돈 얘기하는 것도 다 어딘가 석연치 않아요. 그 말은 기록으로 남겨졌고 경찰은 이후 지수에 대한 비공식 조사도 병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의 알리바이는 명확했다. 그리고 며칠 후 한 통의 전화가 전남 경찰청으로 걸려왔다. 서연을 닮은 여성이 해남과 가까운 진도의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목격됐다는 제보였다. 그것은 가족과 경찰 모두에게 아주 작은 희망이었다. 그날 밤 미경은 처음으로 기도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이 돌아오기를. 모든 것이 오해였기를. 그리고 딸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기를. 6월 13일 아침 전남경찰청 실종전담팀은 전날 접수된 목격 제보에 따라 진도 터미널 인근 CCTV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버스 정류장, 편의점, 인근 카페, 심지어 도서관까지 가능한 모든 영상이 분석 대상이었다. 정오쯤 6월 2일 저녁 7시 16분경 짧은 순간이지만 한 여성이 터미널 매점 앞을 지나가는 영상이 포착됐다. 옆모습이었고 해상도는 낮았지만 머리 모양과 옷차림이 서연의 것으로 추정됐다. 가족은 즉시 영상 캡처본을 확인했다. 미경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태성은 침묵한 채 화면을 오래 응시했다. 이후 경찰은 인근 해남, 완도, 진도 지역의 모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수색을 확대했다. 펜션, 게스트하우스, 모텔, 리조트에 이르기까지 서연의 이름 또는 주민번호로 등록된 기록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이태성과 미경은 다시 광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지쳐 있었고 결과 없는 기다림이 지쳐가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은 해남에 남아 있었다. 둘은 번갈아가며 SNS에 실종 공고를 올리고 커뮤니티와 온라인 카페에 사진을 뿌렸다. 딸의 대학, 고등학교, 지역 맘카페, 아르바이트했던 상점 모두에게 연락했다. 6월 17일 오전 9시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광주에서 진도까지 추적한 기차 버스 이용 내역 외에 항공기 탑승 기록이 확인되었다는 것이었다. 6월 2일 오후 1시 50분 서연은 목포공항에서 김포행 비행기를 탔고 이후 김포에서 제주행 비행기로 갈아탔다. 그리고 같은 날 밤 9시 20분경 제주국제공항에서 입국장이 아닌 국내선 환승구역을 거쳐 공항을 빠져나갔다. 제주경찰이 합류한 가운데 서연의 마지막 위치는 제주도 남부 서귀포 지역으로 좁혀졌다. 휴대폰은 여전히 꺼진 상태였지만 6월 3일 오후 4시 13분 한 마트에서 서연과 닮은 여성이 카드 결제를 했다는 보고가 접수됐다. 결제된 카드가 서연 명의로 된 체크카드였다. 하지만 카드 결제 이후 사용 흔적은 또다시 사라졌다. 경찰은 카드 내역을 토대로 해당 마트의 직원에게 직접 탐문했고 직원은 여성이 조용한 표정으로 혼자 와서 작은 생수 하나만 구입했다고 회상했다. 영상 확인 결과 서연과 닮은 여성이 맞았다. 그 영상은 가족에게도 전달됐다. 이태성은 화면을 보며 짧게 숨을 들이켰고 미경은 가만히 고개를 떨었다. 딸이 살아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로도 희망은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동시에 의문은 더 커졌다. 왜 그녀는 이런 경로로 이동했으며 왜 연락을 끊고 숨어 지내는 것인가? 지수는 그 소식을 듣고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휴식이 필요했던 걸 수도 있어요라며 말끝을 흐렸다. 6월 19일 서연의 사촌 오빠인 한지훈은 서연의 세상에 없던 취향이라는 블로그 계정을 우연히 발견했다. 해당 계정은 주로 여행지와 숙소, 소품 등을 저장하는 공간이었고 최근 게시글 저장 내역에 제주도 서귀포, 표선, 성산 일출봉 근처 펜션 관련 이미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저장된 시점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 로그인은 6월 1일 오후 10시 45분이었다. 가족은 해당 블로그 계정을 캡처해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즉시 그 근처 지역의 숙소 예약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그러나 서연 본인의 이름이나 카드, 주민등록번호로 된 예약은 없었다. 타인 명의로 예약했거나 현금으로 결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6월 21일 미경은 SNS에 서연의 사진과 함께 직접 글을 올렸다. 딸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긴 지 벌써 19일째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이입니다. 혹시라도 목격하신 분이 계시면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 글은 빠르게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과 메시지로 위로와 정보를 보내왔다. 같은 날 저녁 지수는 이태성에게 전화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저도 최근 들어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혹시 누군가와 함께 간 게 아닐까요? SNS나 온라인 쪽에서 알게 된 사람하고? 그러면서 그는 요즘 불법 알바 같은 거, 불법 수출, 마약, 그런 유혹 많은 거 아시잖아요. 라며 불편한 추측을 다시 꺼냈다. 이태성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수화기 넘어 침묵이 흐르고 지수는 조심스럽게 그냥 가능성 중 하나예요. 저도 걱정돼서? 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가족은 점점 지수의 말에 신뢰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의도했든 아니든 그는 늘 어딘가 어긋난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끌고 있었다. 6월 23일 실종 21일째 되는 날 미경은 딸을 찾아달라는 방송 인터뷰에 응했다. 뉴스 카메라 앞에서 미경은 담담하게 말했다. 우리 딸은 무책임하게 사라질 아이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서연을 보셨다면 작은 정보라도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오후 광주의 한 여성 커뮤니티 게시판에 의문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한 달 전쯤 피트니스에서 알게 된 트레이너가 갑자기 제주도에 출장 간다고 하더니 연락이 안 돼요. 혹시 강지수라는 이름 들어보신 분 있나요? 그 글은 빠르게 경찰의 눈에 들어왔고 지수의 과거 위치 기록을 추적하던 경찰은 결정적인 정보를 발견했다. 강지수는 5월 말 서연이 사라지기 직전에 제주도 서귀포에 짧게 머문 기록이 있었다. 그는 부모에게 한 번도 제주에 간 적 없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항공기 승객 명단과 호텔 출입 기록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태성과 미경은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침묵했다. 말 대신 서로를 바라보며 그동안 억눌렀던 의심이 마침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다시 경찰서를 찾았고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재차 전달했다. 그날 이후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6월 25일 전남경찰청은 강지수의 제주 체류 기록을 확보한 뒤 즉시 광주지방경찰청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지수는 그동안 서연의 실종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경찰은 그의 발언과 실제 이동 경로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있음을 확인했다. 5월 28일 그는 목포발 항공편으로 제주에 입도했고 5월 30일까지 서귀포에 머물렀다. 숙소 예약은 친구 명의로 되어 있었고 결제는 현금이었다. 같은 날 경찰은 지수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여전히 출장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떤 회사 소속인지, 출장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지인의 부탁으로 동행했다. 운동 관련 미팅이 있었다 등 말이 계속 바뀌었고 경찰은 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경은 그날 저녁 다시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연락을 끊기 전에 무슨 말을 했나요? 지수는 짧은 침묵 끝에 그냥 힘들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말실수를 좀 해서 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불안정했다. 이튿날 오전 경찰은 지수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역, SNS 활동까지 모두 확보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서연이 실종된 이후 지수는 온라인상에서 그녀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계속 퍼뜨리고 있었다. 지인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 서연이 내 돈 500만 원을 들고 잠적했다. 원래 좀 수상한 구석이 있었다. 말도 안 하고 사라지는 건 죄책감이 있는 거다 등 수차례 비난성 발언을 남겼다. 그는 또 다른 대화방에서는 요즘은 여자들도 사기 잘 친다. 남자 돈 빨고 잠수 타는 애들 진짜 많다는 식의 일반화된 비난을 이어갔다. 그의 이런 행동은 단순한 실종 사건의 주변인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모든 대화 기록을 확보해 정식 증거로 채택했다. 서연이 실종된 이후 지수는 온라인에 다양한 주제의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군사뉴스, 우주개발, 정세분석, 헬스 관련 콘텐츠 등 주제는 다채로웠다. 그 가운데 서연에 대한 언급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속상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온라인에선 전혀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경찰은 지수의 이중적인 행동에 주목했다. 6월 28일 경찰은 서연의 실종 당시 지수의 GPS 위치 정보를 확보했다. 그 결과 서연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제주 서귀포 지역의 한 민박집 근처에서 그의 휴대폰 신호가 같은 날 2차례 포착된 것이 확인됐다. 민박집 사장도 두 사람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남겼다. 젊은 남녀였는데 남자는 조용했고 여자는 별로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날 밤엔 바로 나갔어요. 결정적 증거는 민박집 인근 CCTV였다. 밤 10시 11분경 서연과 지수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근처 공터로 향하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그 후 돌아온 건 지수 혼자였다. 다음 날 아침 같은 장소에서 지수 혼자 다시 나타난 기록도 확인됐다. 경찰은 서연이 그 시점을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이라 판단했다. 미경과 이태성은 경찰로부터 그 사실을 전달받았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미경은 그제야 지수가 처음부터 뭔가를 숨기고 있었음을 인정했다. 딸을 걱정하는 듯 말하던 그의 말투, 필요 이상으로 자신이 억울하다는 태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았던 모호한 태도 모두가 퍼즐처럼 맞아들었다. 그날 오후 지수는 갑작스럽게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화를 꺼두고 연락이 두절되었고 집에도 없었다. 경찰은 즉시 지명수배를 발부하고 전국 공항 및 항만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동시에 그의 SNS 계정, 이메일, 클라우드 자료를 확보해 추가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30일 오후 전북 고창군의 한 모텔에서 지수가 발견되었다. 그는 체포 당시 저항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 혼자 있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그는 입을 다물었고 모든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 확실하지 않다고만 반복했다. 이튿날 경찰은 지수의 자택과 차량, 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상, 사진, 문서 등을 포렌식 분석했다. 그리고 한 폴더에서 암호화된 동영상 파일이 발견되었다. 복호화 후 영상에는 두 명의 젊은 남성이 서연과 함께 있는 장면이 있었고 이어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이는 서연이 실종된 다음 날로 추정되는 날짜였다. 경찰은 영상에 등장한 두 남성을 신원 확인했고 그들은 모두 지수와 같은 피트니스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사이였다. 각각 백동호, 이면우라는 이름의 대학생들이었고 두 사람은 모두 지수의 군사훈련 동호회에서 활동하던 인물이었다. 지수는 그들에게 특수보안 임무를 위장해 서연과의 여행에 동행하도록 설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날 밤 경찰은 백동호와 이면우를 동시에 체포했다. 처음에는 당황한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내 지수가 전부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그들은 서연의 실종 사실도 몰랐고 자신들이 임무라고 믿었던 일이 실은 범죄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 시점에서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나 우발적 사고가 아닌 사전에 계획된 범죄라는 점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지수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구축하기 위해 주변 인물들을 조작하고 온라인에서 여론을 왜곡하며 정교하게 준비해왔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는 데에는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 미경은 경찰서 복도에 앉아 손을 맞잡은 채 가만히 있었다. 이태성은 조용히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모두가 알던 그 조용한 남자, 강지수는 그렇게 서연을 끝장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7월 2일, 백동호와 이면우는 경찰 조사에서 강지수가 자신을 국가안보부 파견 요원이라고 소개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이 군 관련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며 앞으로 있을 특수작전에 둘이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동호는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지수가 보여준 여러 군사 훈련 영상, 전투 시뮬레이션 자료, 그리고 복잡한 암호 메시지 덕분에 점점 확신하게 됐다고 했다. 현우는 지수의 설명이 너무도 구체적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작전 대상자에 대해 심리적 검증이 필요한 인물이라고 소개했고, 감시와 대응 훈련을 위해 접근 및 유도, 이동과 통제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동호와 현우는 자신들이 훈련 도우미 역할을 맡은 줄로만 알고 있었다. 영상에 등장한 부분도 자신들이 작전을 마친 뒤 지수에게 영상 기록을 넘기는 방식이었다고 했다. 경찰은 지수가 확보했던 영상과 문서, 음성 파일 등을 토대로 사건 전개를 정리해 나갔다. 그가 이미 2020년 말부터 이 계획을 준비해온 흔적이 드러났다. 서연과 교제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되었을 무렵, 그는 온라인 포럼에 심리 조작 실험에 적합한 대상 선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내용은 삭제되었지만 서버 복원으로 확보된 백업에는 구체적인 인물 조건과 실행 단계가 명시되어 있었다. 지수는 서연과의 관계 초반부터 통제적인 방식으로 교제를 이어갔다. 핸드폰 사용 시간, 대인 관계, 이동 동선까지 제한했으며 이를 불필요한 사회적 노출 차단이라고 포장했다. 그녀는 그런 조치를 처음엔 연애에서 오는 질투로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위축되는 자신을 느끼게 됐다. 조사 도중 경찰은 서연의 전 직장인 의류 매장 점장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다. 점장은 지수가 매장 앞에서 대기하거나 남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등 묘한 긴장감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남편이 서연을 한번 포옹했던 영상이 지수에게 발각된 후 그녀는 갑작스레 매장을 그만뒀다. 점장은 그날 이후 서연이 전보다 말이 줄고 눈치를 많이 봤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그 장면 이후로 서연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그 감정은 점점 증오로 바뀌었다. 경찰은 그가 작성한 메모장에서 심리적으로 소멸시키는 법, 정보 통제와 격리의 효율성 같은 항목을 발견했다. 메모장 속 문장들은 단순한 분노가 아닌 체계적인 조작과 제거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7월 3일, 경찰은 서연의 실종 당일 이후 이동 경로를 다시 추적했다. 서귀포 외곽의 한 폐가 인근에서 그녀의 휴대폰 케이스와 함께 일부 물품이 발견됐다. 케이스 내부에는 지문이 닦여 있었고 주변 토양에서 DNA 흔적이 채취되었다. 국과수는 해당 흔적이 지수의 것임을 확인했다. 지수는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백동호와 임현우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둘은 지수에게 반항하거나 질문하면 작전 누설로 간주된다며 협박당했다고 했다. 심지어 지수는 군복을 입고 나타나 작전 실패 시 신원 말소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임현우는 지수가 시켜준 임무를 수행한 뒤 며칠 동안 연락이 끊겼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보안상 어쩔 수 없다는 지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모든 행동을 국가를 위한 일로 포장했고 두 사람은 그것을 의심할 수 없는 신념처럼 받아들였다. 7월 4일, 경찰은 지수의 부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그의 아버지는 지수가 최근 몇 년 동안 가족 모임도 거부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거의 끊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어릴 땐 참 조용하고 성실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군사 영상만 보고 방 안에서 혼잣말을 자주 하더라고 진술했다. 부모는 자신들의 아들이 이 정도의 일을 계획했을 거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날 밤 미경은 경찰의 브리핑 자료를 받아들고 조용히 책상에 앉았다. 하나하나 사실로 밝혀질수록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갔다. 이태성은 서류를 넘기다가 멈추고 손에 힘을 주었다. 서연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공포 속에서 끝없이 지수의 논리에 설득당했을 것이다. 7월 6일 경찰은 백동호와 임현우를 공범으로 입건하고 공모 여부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지시만 따랐을 뿐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행동했으며 지수의 신분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지수는 사회적 신뢰를 쌓기 위해 일부러 각종 헬스 세미나, 자기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사람들에게는 군 출신 트레이너로 소개했다. 몇몇은 그를 의심했지만 그는 민간인 신분에서는 확인 불가라는 말로 의심을 피해갔다.
지수의 SNS에는 군용 장비, 전술 해설, 국내외 무기 동향 등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로 보이게 했다. 경찰은 지수의 계정 활동이 단순한 취미 수준을 넘어 타인의 인식을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진 콘텐츠라는 점에 주목했다. 7월 7일, 경찰은 지수를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기소하고 동시에 그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신 감정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여전히 직접적인 진술을 거부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기억이 흐릿하다고 말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실종 수사는 이제 본격적인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었다. 서연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지만 진실은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다. 그날 밤 미경은 조용히 서연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딸의 웃는 얼굴을 보며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애는 절대 사라질 아이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지웠을 뿐이에요. 7월 8일,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인 5월 31일 밤의 기록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복원된 메신저 로그와 게임 로그를 통해 지수가 서연, 백동호, 임현우와 함께 다중 접속 게임을 팀으로 플레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팀원 구성 기능을 통해 서로의 계정이 연결됐고 게임 채팅을 통해 짧은 대화를 나눴다. 경찰은 이것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계획적인 연결고리였다고 판단했다. 그날 게임에서 지수는 일부러 전략 설명을 길게 끌었고 서연에게는 다음에 제주에서 이어서 하자는 말까지 남겼다. 이 대화는 평범한 게임 중 대사처럼 보였지만 이후 조사에선 서연이 지수의 말에 따라 움직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했다. 경찰은 이 팀 구성 기능이 지수가 두 남성과 서연을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었으며 이후 서연과 두 사람 간의 연락 경로가 게임 시스템을 통해 유지되었음을 확인했다. 다음 날인 6월 1일, 지수는 동호와 현우에게 다시 연락해 작전 개시 시점이 임박했다고 통보했다. 메시지에는 출발 시간, 복장 지침, 통화 금지 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현장 도착 후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 지침에 따라 6월 2일 오후 백동호는 서연에게 지수가 서귀포에 먼저 도착했다. 우리랑 같이 이동하자고 연락을 보냈다. 서연은 처음 보는 이름에 잠시 망설였지만 게임에서 함께 플레이했던 동호라는 아이디를 기억해냈고 결국 연락을 받아들였다. 지수는 그 시각 의도적으로 휴대폰을 꺼두고 잠적한 상태였다. 서연은 동호와 현우가 자신을 데리러 왔다는 말을 믿고 숙소를 나섰고 이후 세 사람은 서귀포 외곽으로 향했다. 백동호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오후 6시 40분경 세 사람은 사전에 정해진 장소 근처에 도착했고 지수와는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동호와 현우는 그것조차 보안상 당연한 일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서연에게 지수가 늦는다고 했다며 조금만 기다리자고 했고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갔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동호는 지수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한 뒤 단독 임무 실행 지침이라는 명목으로 두 사람에게 서연을 붙고 이동하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했다. 현우는 처음에 그 지시에 반발했지만 지수는 실험 대상자가 신체적으로 이탈하면 작전 전체가 실패된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결국 두 사람은 서연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대로 행동에 옮겼고 이후 지시대로 근처의 숲으로 이동했다. 7월 9일, 경찰은 서귀포 남쪽 숲 근처에서 땅이 일부 뒤엉켜 있는 흔적을 발견했다. 국과수 감식팀이 투입됐고 그곳에서 여성의 유해 일부와 함께 서연의 것으로 추정되는 액세서리, 신분증, 카드 지갑 등이 발견됐다. DNA 감식 결과 서연의 것과 일치했다. 실종된 지 37일 만이었다. 이태성과 미경은 경찰서에서 그 사실을 전해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미경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이태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 말 없이 수많은 가능성을 마음속에 품고 버텨왔지만 결국 받아든 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었다. 동일한 날 지수는 다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모든 증거와 진술을 기반으로 혐의를 다시 묻자 지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녀는 날 배신했어요. 제가 전부였는데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죠. 목소리는 담담했고 감정의 기복은 없었다. 그는 서연이 예전에 아르바이트하던 매장에서 점장의 남편과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그녀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확신했다.
영속의 포옹 장면 하나로 지수는 몇 달 동안 의심과 분노를 키워왔다. 서연이 아무리 해명해도 그는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 해명이 거짓말이라고 단정지었다. 지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그녀를 무너뜨려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직접 나서기보단 타인을 도구처럼 활용해 거리를 두고 실행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는 백동호와 이면우에게서 존경을 유도했고 군사작전이라는 환상을 심어 믿게 만들었다. 그렇게 그들을 움직이게 했고 자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더럽히지 않았다. 7월 10일 경찰은 지수의 살인 및 사체 은닉, 허위사실 유포, 정신적 조작에 의한 간접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호와 현우 역시 살인 공범으로 입건됐으며 전면적인 조사와 기소가 동시에 이뤄졌다. 지수는 정신감정을 신청했지만 감정 결과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현실 인식이 뚜렷하다는 것이었다. 7월 12일 미경은 딸의 장례를 조용히 치렀다. 추도식엔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참석했다. 그녀는 끝까지 서연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고 작은 편지를 함께 넣었다. 내 딸 서연아, 너는 끝까지 착했고 바르게 살았어. 네가 했던 모든 말은 진심이었고 넌 거짓이 없었어. 엄마는 그걸 안다. 이 세상은 때로 너무 잔인하고 어리석지만 넌 끝까지 아름다웠어. 그날 밤 광주 거리에는 조용한 바람이 불었다. 미경은 병원에서 돌아와 딸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다. 책상 위에는 서연이 마지막으로 쓰던 노트가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은 내가 믿은 만큼 나를 믿어주진 않았다. 그래도 그게 사랑이라면 나는 끝까지 사랑한 거니까. 2022년 6월 27일 사건 발생 1년 만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에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장은 강지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은 회복될 수 없다고 적혔다. 그와 동시에 그는 정치적 권리 박탈 및 벌금 1,000만 원형도 함께 선고받았다. 재판 내내 지수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동호와 이면우는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일정 기간 후 형 감형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판사는 조종당했다고 주장하지만 명백한 폭력 행위에 가담했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날 미경은 방청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변호사의 손에 이끌려 들어온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고 미경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왔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한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어머니, 혹시 사형이 내려졌다고 해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그녀는 짧게 말했다. 우린 이미 세상을 잃었어요. 이제 남은 건 기억뿐이에요. 2022년 10월 8일 대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강지수의 사형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공범 2명 역시 각각 무기징역과 35년형이 확정됐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미경과 이태성은 다시 전주로 돌아왔다. 서연의 방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그녀가 쓰던 수첩과 노트북, 서랍 안에 메모지 한 장도 손대지 않았다. 2023년 봄 지수의 부모는 이태성을 찾아왔다. 그들은 미리 약속을 잡지도 않았고 조용히 문 앞에 섰다. 지수의 아버지는 조용히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저희 아이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무슨 말을 한다고 달라질 건 없지만 그래도 한번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태성은 한참 동안 침묵한 뒤 문을 반쯤 닫고 말했다. 당신 아들이 제 딸을 죽였습니다. 저희는 그날 이후로 하루도 평범하게 살 수 없었습니다. 당신도 아버지라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요. 그리고 그는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미경은 조용히 책상에 앉아 서연의 노트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 아래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의 기대를 배신하고 싶지 않아.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난 끝까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문장을 오래도록 바라보던 그녀는 조용히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의 불빛은 여전히 흔들렸고 봄비는 서서히 내리고 있었다. 얼마 후 미경은 지역 고등학교에 서연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설립했다. 한서연 장학회. 성적보다는 마음이 따뜻한 학생,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학생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이었다.
첫 수여식 날, 미경은 단상에 올라 조용히 말했다. 우리 딸은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되기 싫어했고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이어졌으면 합니다. 그해 가을, 한 지역 신문에 칼럼 하나가 실렸다. 제목은 우리는 왜 믿었을까였다. 칼럼은 지수 사건을 다루며 사회가 조작과 조종에 얼마나 취약한지, 관계 속에서 얼마나 쉽게 본질을 잃는지에 대해 조명했다. 정체불명의 권위에 굴복하고 진심을 의심하지 않으며 믿음을 맹목적으로 흘려보낸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진실보다 더 먼저 사람의 존엄이다. 시간이 흘렀고 사건은 서서히 대중의 기억에서 멀어졌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절대 잊히지 않는 이름이 남았다. 서연. 그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한순간이라도 멈추어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은 누군가의 온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타인의 믿음을 절대로 가볍게 대해선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절대 누군가를 망가뜨릴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너무 늦게 남겨졌을 뿐이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쉽게 누군가를 믿고 또 얼마나 쉽게 그 믿음이 깨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신뢰는 관계의 시작이자 끝이며 때로는 그 신뢰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할 때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관계 속에서 항상 깨어있는 시선과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이성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일은 아름답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잘못된 대상에게 닿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게나마 생각할 거리를 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에 힘이 되어주시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